자, 기본 이론 과정 2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를 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92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평균분산 결정법 이야기를 했었죠. 자, 참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는 의사결정 기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평균분산 결정법 여기서는 수익률의 확률포를 정규 분포한다 가정한다 그랬죠. 정규포 가정하고 평균으로부터 뭘 구하는 겁니까? 바로 기대 수익률을 구해낸다. 사실 기대 수익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가중평균은 수익률이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 구해냅니다. 다음 분산 또는 표준편차 1로부터 이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 값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개별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 대비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개별투자의 기대 수익률 즉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이의 R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이 있었죠. PI 이때 예상 수익률이 있었죠. RI 이걸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발생할 확률에 이때 예상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구해보았습니다. 다음 개별 투자의 위험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표준편차를 구해서 활용하는데 이 위험은 어때? 표준편차 1로부터 구한다. 지문형만 생각하시고 이 공식은 어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편차를 직접 구하는 것도 깨끗이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만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인 기법이 바로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다 이렇게 논리를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어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벌써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했죠. 위험은 주로 이제 표준편차 값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1번 케이스예요. 자, 이처럼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해보니까 이제 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더란 이야기야. 같은데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위험이 더 적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참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이면 A와 B 중에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투자자의 유형을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유형은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험이 적은 투자니 위험이 큰 투자는 어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때 지배하는 투자안이 있고 지배 당하는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이 사례를 보니까 뭐가 뭘 지배합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적은 A 투자안이 위험이 큰 B 투자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배 당하는 투자는 어때?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와 B 투자안 중에서 지배 당하는 건 뭡니까? B죠. B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A가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래서 A를 어떻습니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선택 원리를 가려서 우리가 뭐랄 것인가? 지배 당하는 건 투자에 대해서 배제되고 지배하는 투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 원리를 우리가 지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 원리다. 결국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수익률의 확률포가 정규 분포한다 가정하에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분산 표준으로부터 위험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평균선 결정법을 경우 됐을 때 지배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당연히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2번 케이스입니다. 자, 1번 케이스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였죠. 자, 2번 케이스는 이제 A와 B 두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보니까 이제는 어때? 위험이 같더란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같은데 A 투자니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여러분은 뭘 쓰면 될까요? 당연히 위험이 같다라면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를 어때? 선택하겠지요. 따라서 이때도 이제 이 기대 수익이 높은 A가 선택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기대 수익이 높은 A가 기대 수익이 낮은 B를 어때?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배하는 건 뭡니까? A. 지배당하는 건 B 투자이다. 그럼 지배당하는 B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죠. 남는 게 뭡니까? A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지배당하는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지배하는 투자를 어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번, 2번 이 케이스를 살펴드렸어요. 1번 이 케이스는 기대 수익이 같은 경우죠. 자, 2번 이 케이스는 위험이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쉽게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제는 기대 수익과 위험이 모두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다른데 자, 보세요. A 투자니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A 투자니 B 투자보다 위험은 더 적다란 이야기. 그럼 이때는 여름이면 A와 B 중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왜?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때도 마찬가지죠. A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배하는 건 A가 되겠고 지배당하는 건 B가 되겠다. 그럼 역시 지배당하는 B는 어때?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지배하는 A를 어때? 선택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A와 B 어느 한 투자니 기대 수익은 높고 위험이 적다면 당연히 어때? 이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잘 보세요.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3번 케이스를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케이스를 봅시다. 4번 케이스는 이 같은 경우에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은 높지만 A가 B보다 어때? 위험도 더 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이 A가 B에 비해서 기대 수익은 높고 위험도 큰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서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A와 B 중에 지배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A와 B 모두가 지배를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와 B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도 이해가 잘 되셔야 되겠어요. 다시 봅시다. 여보세요. 어느 하나의 투자니 처럼 A라는 하나의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크다라면 이때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지배당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배당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B 모두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A, B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이게 결국 뭡니까? 평균상제법 지배원리의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평균상제법 지배원리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계.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A와 B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서로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케이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드렸는데 여기는 자 1번, 2번, 3번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지배 당하는 이 투자안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때? 지배하는 이 투자를 어때?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때? 이처럼 선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서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4번 이 케이스만큼은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바로 지배 원리, 즉 평균상 제재법의 한계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동계수는 다른 말로 우리가 상대 위험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 위험계수다라고 해요.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비교한 값이다라는 이야기요. 또는 변이계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변이계수. 변이표현인데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는 변이계수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나 최근에 학문적으로 변동계수 이런 표현을 학계에서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변동계수 이는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상대 위험계수, 변이계수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변동계수 즉 변이계수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값이라는 이야기가 참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시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을 1로 맞춰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어때?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기대 수익률 1로 맞춰놓고 상대적인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측정한 값입니다. 결국 변동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대 수익률 단위당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맞춘다. 1로 맞춰놓고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변이계수는 어떻게 볼 것인가. 기대 수익률 단위당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분모값이에요. 분모값이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이 1의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분모값 기대 수익률이 되겠고 다음은 분자는 뭡니까? 위험이 되겠지요. 즉 표준 편차의 값이 된다. 위험은 주로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동계수 즉 변이계수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변동계수는 기대 수익률 1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을 1로 맞춰놓은 값이란 이야기. 기대 수익률 1로 맞춰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합시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합시다는 이야기야. 여튼 이도 어때? 상대적이지만 위험의 크기를 측정합시니까 이 변동계수 이 값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변동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동계수 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이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투자자는 어때?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랬죠.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하시는데 이것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할자도 다시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또 하나는 어때?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때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모두가 어때? 위험 회피형이에요. 모두가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할자도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격적 보수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공격적 투자자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 뭡니까?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하튼 4번 케이스 이때는 공격적 투자자는 A와 B 중 뭘 선택할까요? 바로 A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 보수적 투자자예요. 그럼 보수적 투자자는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해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형이에요. 그럼 자, A, B 중에서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합니까? B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지배율을 설명하면서 4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4번
케이스에 은다면 즉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 크다라면 이때는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 그 지배 원리까지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다면 같은 위험 회평이라 할지라도 공격적 투자는 어때? A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 투자는 어때? B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절제법 지배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또 이와 같은 평균절제법 지배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어때 등장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여하튼 포트폴리오 이론이 결국은 지배 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평균우선 결정법 지배 원리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계점이 있더라.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평균전제법 즉 지배 원리의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변동계수를 즉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포트폴리오 이론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평균전제법 즉 지배 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통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해 봤어요. 그런데 자, 어때 우리 기대 수익률 어때 이 공통에서 구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위험도 측정을 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 두 개의 투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논리를 좀 단순화시켜서 A와 B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자, 기대 수익률이 있죠. 기대 수익률. 다음은 자, 위험. 자, 위험은 자, 표준 편차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때 A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구해보니까 A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은 20%고요. 20%고 위험은 어때? 위험은 6%다. 이렇게 봅시다. 위험은 6%였어요. 다음 B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10%입니다. 10%. 위험 즉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2%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A 투자안 B 투자안 두 개의 투자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20%,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10%네요.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B 투자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표준 편차 값입니다. 위험이 있죠. 표준 편차 값을 보니까 A 투자는 6%, B 투자는 2%더라. 그럼 결국 A 투자니 표준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위험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례 보니까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요. 위험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바로 여기에 4번 이 케이스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A와 B 중 지배에 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와 B 중 지배에 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A와 B 모두가 지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극복을 해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더라. 먼저 변동계수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A와 B의 변동계수 이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변동계수 즉 변이계수다. 상대 위험계수다. 이걸 구해보자. 자, 변동계수는 기대수익률 이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냐 이 문제였죠. 그래서 변동계수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A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입니까? 기대수익률은 자 20%가 되겠죠. 자, 단위 같아 생각합니다.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6%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네요. 자, 6 나누기 20 하시면 되겠죠. 6 나누기 20 하면 얼마 나옵니까? 0.3이 나온다. 그래서 A 투자안의 변동계수는 0.3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B 투자안 한번 구해봅시다. 자, 기대수익률 얼마입니까? 10%가 되겠죠. 자,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2%다. 그럼 결국 이건 뭐 계산기 안 눌러도 되겠죠? 2 나누기 10입니다. 얼마입니까? 0.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투자안
B 투자안의 변동계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럼 자, 이때 변동계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기대수익률 자, 이를 얻기 위해서 기대수익률 이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 크기가 그랬죠. 똑같은 기대수익률 이를 얻기 위해서는 자, 위험을 어때? 많이 부담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부담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부담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계수는 어때?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변동계수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A와 B 중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동일한 기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적게 부담하는 B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도 우리가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즉 평균분산 결정법 지배 원리에 입각한다면 이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점이었죠. 그렇지만 변동계수를 고른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해서 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다면 공격적 투자자냐 보수 여기 따라서 달라지겠죠. 같은 위험형 투자자도 공격적 투자자는 더 많은 위험 부담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라면 A를 선택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보수적 투자자 있어요. 보수적 투자는 뭡니까? 아주 보수적, 쉽게 새 같습니다. 이 생각하세요. 아주 보수적이다. 그래서 더 적은 위험 부담에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B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상제법 지배 원리까지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다면 공격적 투자자는 A, 자, 보수적 투자자는 B,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 여기 따라서 선택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변동계수를 고려한다면 B를 선택했지요. 다음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다면 공격적 투자자는 A를, 보수적 투자자는 B를 선택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배 원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학습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292페이지예요. 자, 290페이지는 평로 3번. 자, 지배 원리란 위험 회피형투자를 전제하여 수익과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보세요. 이것은 지배 원리는 결국은 위험 회피형 투자를 전제로 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일 1번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처럼 기대수익이 동일하면 당연히 위험이 낮은 이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동일 2번 위험이 동일할 경우, 자, 이처럼 위험이 동일합니다. 그럼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박스가 들어있네요. 이 박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1번부터 4번까지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은 A와 B 투자의 기대수익이 같다는 이야기 같지만 A가 위험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위험이 적은 A가 위험이 큰 B를 지배한다. 그래서 지배당하는 B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고 A가 선택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칸은 A와 B의 위험이 같은 경우입니다. 위험이 같다라. 이때 기대수익 높은 A가 기대수익 낮은 B를 지배하겠죠. 그래서 지배당하는 건 A가 돼 있고 지배당하는 건 B다. 그럼 지배당하는 B는 투자 대상에 배제되니까 지배하는 A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B보다 기대수익은 높고 A가 B보다 위험이 작은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위험이 작지만 기대수익 높은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배당하는 B는 선택돼 배제가 되고 지배하는 A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예요. 네 번째 케이스는 A라는 투자안이 B라는 투자보다 기대수익은 높고 위험도 큰 경우다. 이처럼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에 비해서 기대수익은 높고 위험도 크다라면 이때만큼은 기대수익과 위험과 관계로 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지배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즉 지배당하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지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과 아래 2번에 나와 있는 평균분산 결정법의 한계다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기대수익과 위험 모두 어느 한 토양이 높다면 지배 원리한 투자대 선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평균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동계수를 자, 이처럼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자, 다음 위험 회피 성향을 위험에서 고려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이론 등이 어때 고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3번 변동계수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변동계수 우리 설명드렸죠. 변동계수는 기대수익을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 척도다. 그래서 기대수익을 단위당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상대 위험계수, 변이계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그 부분 보세요. 변동계수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때? 우리가 변동계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다음 박스 보세요. 변동계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다. 이렇게 해서 변동계수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4번 봅시다. 자,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로 구분된다. 이때 뭐 공격적 투자자는 적극적 투자자다 표현하기도 하고, 보수적 투자자는 소극적 투자자다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는 유형이 되겠죠. 반면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 기대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이 어때? 적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4번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공격적 투자자는 어때? 위험이 더 많지만 어떤 기대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하겠고, 보수 투자자는 위험이 적지만 기대수익이 더 낮은 B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교재 이런 정도 반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즉 지배 원리선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95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흔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포트폴리오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분산 투자다 할 수 있겠죠. 분산 투자. 그래서 한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기법을 어떤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한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서 줄여보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을 줄여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평균분산자법 즉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 있더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선택 이론이다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위험과 관련된 부분, 다음 선택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본 과제에서는 위험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일자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은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다. 이 같은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부동성 이래서 시장이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또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형별로 세분화되는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유형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래서 투자의 위험을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의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양거래 1번. 자,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등장하였다.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겠죠. 자, 평균 결정법 지배 원리의 문제점, 한계점이 있다.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벌써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가로 모의고사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말이 바뀌었죠? 자, 평균분산 결정법, 즉 지배 원리의 문제점, 즉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세요. 자, 평균분산 결정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이론이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절한 투자 판단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알 수 있겠죠. 동일 1번. 자, 여러 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어때?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일 2번. 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우리 설명했죠? 부동산은 부동산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동사 3번. 자,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불필요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동사 4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개별투의 위험성에 적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이게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고 동그라미 4번이 선택 이론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 사업상 위험은 흔히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이야기. 여기도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다음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적 위험도 있었고 다음은 법률적 위험도 있었지요. 다음은 어떤 유동성 위험이다. 그리고 이자율 위험이다 등등 여러 가지 투자에 따른 위험들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럼 이 같은 위험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요. 어찌 보면 여기에는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운영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는 이 같은 위험들이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 용어 정리가 아주 잘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합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자체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 아주 안 좋다. 자, 보세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할까요?
특정 부동산만 하락가요.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거 우리가 때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다.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금리.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 어때?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내가 돈 빌려서 부동산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럼 금리가 상승했다. 이 자체도 어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어때? 이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친데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할까요? 특정 부분만 수요가 감소할까요?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결국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친다. 알 수 있겠죠. 참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참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는 썩거나 봐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산 불가능.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예,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어떤 요인에서 발생할 것인가? 우리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든지 다음은 어떤 또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자,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다음 어때? 인플레이션 뭐 등등 요인으로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없다. 따라서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큼은 어때?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이 어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이 왜? 체계적은 아무리 포트폴리오 하나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자, 그럼 체계적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증가는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게 되겠죠. 참,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의 어떤 요구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바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 보상의 합으로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는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원한다. 이래서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이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서는 위험과 수익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이때 위험은 뭘 이야기할 것인가? 바로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을 떨어진 여기에 이제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A라는 임대용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이러면서 A라는 임대공사는 화재를 보관하는 동안에는 임대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간은 B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때린 C는 어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처럼 화재라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가요.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을까요?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체계는 우리가 개별 위험이다, 개별 위험 또는 어때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즉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에 따르죠. 하나는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줄여볼 수 없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비체계는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잘 기하세요.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위험을 줄여보자 그랬죠. 위험을 줄여서 그럼 줄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결국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면 총 위험도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총 위험은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총 위험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 있다라 했어요.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자, 저희 조금 이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에서 어때? 보상이 따른다 그랬죠. 그렇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 증가는 이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없다. 따라서 위험 할증률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때는 위험 할증률이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결국 요구수익도 어떻습니까? 요구수익도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수익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왜?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위험수의 상수의 관계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 사이의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비책임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체계적 위험과 요구수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피책임을 줄 것인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감소한다 겁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를 늘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무슨 이제 A 부동산과 B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C 부동산을 편입을 시키면 포트폴리오 때 구성하는 자산수가 늘었죠? 그럼 위험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 D 부동산을 편입하면 자산 어때? 구성 자산 더 늘었죠? 위험은 더 줄어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릴 때 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할 뭐라고 하시냐 잡으세요. 아무리 구성하는 자산을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가 안 줄어든가? 안 줄어드는 거. 줄어든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대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이 위험 감소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험 감소 효과다. 자, 이는 다른 말로 분산 투자 효과다. 줄여서 분산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분산 투자는 뭡니까? 포트폴리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있는 자,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가 모두가 같은 말이 되겠죠. 뭐를 뭡니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를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다 했어요. 줄어든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걸 포함해서 총 위험이란다. 이때 줄일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다. 아무리 포트폴리오 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일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다. 잘 생각하시고 다음은 간단하게 그림 하나 살펴드립니다. 살펴는데 자,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인데 Y축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다라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이렇게 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데 자, 잘 보세요. 자, 이 크기가 결국 뭡니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 크기도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의 크기가 되겠죠. 이 크기도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총 위험은 절대 줄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때 이 크기가 있죠. 이 크기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자산을 늘려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 이 크기를 봅시다. 자, 이 크기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이 크기는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뭡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바로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어때?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결국은 줄어드는 게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총 위험도 좀 어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산 늘려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체계적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자, 295페이지예요. 자, 295페이지는 양권 2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박스를 보세요. 네, 박스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평고로 1번입니다. 평고 1번. 자,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부선에 영향을 미친 위험으로 우리가 했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를 시장 위험이다. 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아리 1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화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원인이 뭡니까? 자, 경기 변동. 다음은 인플레이션, 자, 이자율 변동 등이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된 위험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런 다 어디 합니까? 체계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 분산 투자도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다. 라는 거죠. 지금 체계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랬죠. 따라서 위험에 따른 보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 따른 보상이 요구된다. 추진다는 이야기예요. 추진돼서 체계적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는 상승한다. 우리 저기죠. 체계적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수에 관계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 위험 수익의 상수 관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고로 2번. 자, 비체계적 위험이다 소개인데, 자, 이번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를 가려서 우리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개별 위험, 고유 위험, 분산 가능 위험이다. 참 개별 위험, 고유 위험,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아리 봅시다. 이 비체계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부터 야기된 위험이다. 참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래만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처럼 분산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즉 분산 투자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거죠. 또래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인 불필요한 위험은 결국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구성하는 자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 나와 있죠. 박스에 그림 설명 다 드렸습니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드니까 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그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구 3번 첫 번째로 보세요.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하는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이처럼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하는 수를 늘린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이를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 또는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란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지금 자산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이 감소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집 나와 있죠. 이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르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간단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